자,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예, 저는 프리미티브님을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좀 알게 됐는데, 먼저 프리님하고 프리님 유튜브 채널도 함께 소개해 주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닥터스토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직접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리미티브의 전래식단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미티브라고 하고요. 채널에서는 주로 전래식단과 카니보, 저탄수화물 식단, 그리고 재생농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단 실천은 올해로 한 7년 정도 되었고요. 예,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식단이 전래식단이라는 뜻입니까? 어떤 식단, 저도 잘 몰라서, 아, 예. 어, 저는 음, 지금은 예, 전래식단에 가깝게 예, 실천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동안도 항상 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고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전래식단하면은, 저도 사실 잘 모르고요. 네. 일반 제 구독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만 네. 전래식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전래식단이라고 하면은 제가 무언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예, 그 전래라는 이름에 맞게 이 과거 이야기를 잠깐 제가 좀 드리면은 이게 약 한 100년 전쯤 한 20세기 초에 당시 그 미국 치의학계를 이끌던 의사들 중에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프라이스 박사가 그 시대에도 100년 전에도 자기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계속해서 점점 나빠져 가는 거를 관찰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 이유가 이제 뭘까? 당시 프라이스 박사도 고민을 하던 차에 이 프라이스 박사 조카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직원이었는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오지의 원주민들은 치아 상태가 완벽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거죠. 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프라이스 박사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장장 한 10여 년에 걸친 조사를 떠나게 됐고, 이제 지구 곳곳에, 문명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고립되어 있었던, 이제 접촉하지 않고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가던 온갖 전통 집단들을 방문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요 자급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전통 집단 주민들은 완벽한 건강을 이렇게 다 하나같이 유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찾아낸 거죠. 아, 그리고 이 프라이스 박사는 그들이 무엇을 먹었고 어떤 식품을 특히 중요시했는지를 이제 책에다가 그리고 다른 서적들에 기록을 했고 전래식단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 프라이스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 현대에 아, 들어서 추가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낸 사실들을 음, 기반으로 이제 근거를 보완한 시각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 예. 이제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비타민 K2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프라이스 박사는 그것을 액티베이터 X라고 부른다든지 우리가 정확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배경은 그래서 이런데요. 음, 솔직히 좀 이렇게 단순화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음. 고기와 지방 그리고 내장을 많이 먹고 식물성 식품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조심스레 전처리해서 안전하게 먹자라는 내용이 주가 된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래식단을 그러면 7년 전부터 하신 건가요? 예, 지금 2019년 정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아, 유튜브는 언제부터 하신 거죠? 유튜브는 19년 말에 아마 아, 처음 라이브 방송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식단을 하셨네요, 그죠? 식단 자체는 제가 공부를 2018년, 17년 말, 뭐 그때쯤부터 했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그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바로 아, 실천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제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전역을 하고 식단 실천을 이제 바로 시작을 했었고요. 네, 아, 그리고 유튜브는 그 중간쯤에 제가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전래식단 이야기, 그 프라이스 박사가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재밌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핵심적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아, 얻을 수 있는 교훈 등을 같이 정리를 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이제 연재를 썼던 내용이 있고요. 네, 그 아, 이후에 첫 연재로부터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었습이 그 네이버 카페도 하신다던데. 예, 뭐, 그렇게 유튜브 봐주시고, 뭐, 제 블로그 글 읽어주시던 분들이 카페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20년 6월부터 카페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페 나중에 주소 알아가지고 제가 또 밑에 설명란에 아, 네네.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그 시골에서 네. 직접 재생농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예. 어, 지금 제가 식단을 시작하고 나서 공부를 한창 하던 때에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그 공부를 해왔던 바로는 건강하게 먹는 것이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곧 건강에 굉장히 많은 부분, 큰 부분을 이제 좌지우지한다는 내용을 이해를 한 것인데 예, 그렇게 건강한 음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그 설령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구하기가 거의 구조적으로 좀 어렵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종류의 축산물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뭐 예를 들자면은 프라이스 박사가 되게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프라이스 박사가라기보다는 이제 프라이스 박사가 관찰을 했던 집단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음식들 중에 뭐 살균하지 않은 소의 우유로 만든 버터라든지 아, 아니면 방목된 소나 음, 양 이런 다른 동물들의 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살코기 종류는 혹은 그리고 내장 종류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손쉽게 택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음, 이제 마찬가지로 좀 중요시하게 생각이 되었던 뭐 달걀 같은 음. 알 종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금류 혹은 돼지고기 종류 그리고 무엇보다 우유와 같은 유제품들은 살균하지 않고 방목이 된 건강한 상태의 식품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구매하는 것 자체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음. 제가 그러니까 이럴 거면 내가 직접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사실 지금도 저는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식단 지식이라는 거는 물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소위 상식이라고 일컬어지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 지식이랄지 아니면 생활 습관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지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지 실천 자체가 그렇게 썩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디테일에서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런 음, 맥락에서 한번 식단에 대해서 알고 나면은 그것은 이제 알고서 끝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한 80년 산다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서 식단 공부하는 시간은 길어봐야 한 3년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 3년 그렇죠. 예. 동안 내 나름대로에 맞는 내 노하우와 개인적인 경험들을 녹여낸 어떤 좋은 식사법을 잘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나머지 수십 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 식단을 지켜나가야 할 텐데 그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줘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런 소위 고품질 축산물들을 소비를 해야 될 거고 예, 그것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게 제 입장에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어떤 커리어 방향이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음, 재생농업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또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환경과 동물과 사람 모두한테 이제 좋은 좀 자연을 모방해가지고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요즘 축산물들 키우는 과정에서 뭐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된다. 소 키우는 게 무슨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뭐 이렇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 그 재생농업적으로 이렇게 소들을 혹은 동물들을 방목을 해가지고 초지에서 사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생산하는 총 혹은 그러니까 배출하는 총 온실가스 양보다 이제 땅속으로 격리시키는 토양 안으로 격리시키는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예, 지구 온난화에 하나의 정말로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연구도 상당 저도 많이 봤는데 네. 어차피 뭐 주류 쪽에서는 다 무시하거나 네. 멸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그린워싱으로 빠지니까 조금 음, 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되게 엄청나게 큰 종자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대한 육류 기업들에서조차 이제는 뭐 초지방목된 고기다, 그래스 피니시드 됐다, 뭐 그래스 페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종류의 이제 라인업들을 런칭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음, 재생농업이랑 바로 맞닿아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음, 어, 뭐, 좋게 얘기하자면 중간 단계쯤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음, 맥락에서, 저는 이게 말하자면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음. 진실이라고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이 묻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의 건강이 너무 빠른 속도로 퇴화하고 있어서 이 그렇죠. 부분, 네, 우리는 항상 지금이 제일 건강하고 가장 진보되었다 생각하지만 이미 통계적으로도 미국인들은 몇 년째 기대 수명이 줄어들고 이런 서구 국가들은 뭐 키도 멈췄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이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평균 키가 줄어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억누르려 해도 결국에는 네, 그 모두가 좀 그런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네, 최근에 제가 옥살산 관련 영상을 제가 몇 개 올렸거든요. 네, 네, 근데 진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예, 반대 영상만 한 10개가 훌쩍 넘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혹시 그 중에 요즘 아주 유명한 정 교수 영상 봤습니까? 사실 인터뷰 때문에 어제 봤고요. 아, 네, 보셨습니까? 예, 아, 예, 예. 예, 예, 좀 답답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의 부분 내용을 좀 보니까 네, 네, 제가 그분 말씀을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 교수님은 네, 옥살산은 물에 굉장히 잘 녹아 나오기 때문에 콩이나 채소는 불리거나 삶으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제거된다. 그리고 시금치 삶아서 삶은 물을 버리면 옥살산의 30에서 80%까지 제거된다는 보고도 있다. 콩도 불린 물을 버리고 조리하면 옥살산이 많이 줄어드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전래식단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을 선별해서 안전하게 전처리해서 먹자는 식생활 방식인데, 예, 예, 콩과 채소 등 옥살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품들을 먹을 때는 이 불린다든지 끓이는 방식 등으로 옥살산을 꽤나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선별인 거죠. 아무리 불리고 끓이는 등의 전처리를 해도 가급적 피하는 게 이런 식재료들이 있는 거고, 예, 이 예. 영상에서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이제 시금치를 삶고 그 물을 버리면 옥살산의 30에서 80%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시면서 마치 이게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예. 말씀하신 그 논문에서는 삶는 조리법으로 시금치를 비롯 채소들의 옥살산이 얼마나 빠져나오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12분을 삶았어요. 12분이요. 이 세상에 시금치를 누가 12분이나 삶아 먹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뭐 시금치국이라든지 이런 거 끓인다고 하면서 이렇게 뭐 된장찌개에다가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칠 수가 없는 게 그 물을 모조리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인용하신 논문 그대로에서 물을 버리지 않으면 옥살산 소실률은 1%도 안 되고 0%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금치를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옥살산을 줄이려면 12분을 삶고 그 물을 다 버린 다음에 그 남은 무언가 죽인지 뭔지를 건져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설령 그렇게 12분을 삶아 건져 먹는다고 해도 여전히 시금치에는 100g당 옥살산염이 남아있는 게 460mg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나 많이 줄여도 먹으면 안 되는 양인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채소를 다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시금치나 근대같이 몇몇 옥살산이 진짜 끔찍할 정도로 많은 채소들만 옥살산 때문에 해서 좀 피하라는 거를 이거를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예. 시금치 같은 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양이 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이분이 말씀하신 대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정현 교수님은 애초 제노에스트로겐을 좋다고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음, 대두도 한참 불리고 끓여서 옥살산을 최대한 줄인다고 한들, 그래서 옥살산 관련된 문제가 설령 없어졌다고 한들, 이소플라본이 이게 정신이 약간 아득할 정도로 많은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 모두가 한국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대두를 무분별하게 이미 먹어가지고 호르몬 수용체들이 이미 다 둔감해져 있어가지고 망정이지. 사실 대두가 뭔지 알지도 못했던 이 지구에 딛고 사는 절대다수의 역사 속 인류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두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양의 제노에스트로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옥살산을 줄였다고 한들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몇 마디 더 제가 얹고 싶은 게, 그 콩을 불리고 그 물을 버리고 다시 삶은 뒤에 그 물을 또 버려가면서까지 먹어야 하는 이유로 콩의 영양을 드렸는데, 영상 음, 초반부엔 그래서 콩의 뭐 영양에 대해서 열심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음, 그때 말씀하시는 게 첫째가 단백질이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고 마지막에 엽산과 미네랄 등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단백질은 너무 명확하게도 대두를 제외한 모든 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도 다 갖추지 못한 반쪽짜리들이고,
그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췄다는 대두마저도 황아미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은 그 함량이 보잘것없이 낮고 류신도 낮고요. 무엇보다 생체 이용률도 떨어지니까 고기 단백질에 비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근력 운동 후에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하면 바로 근육 단백질 합성으로 이어지지만 대두 단백질은 무반응인 연구들도 있고 근합성을 오히려 하면 줄어들던데. 예 줄어드는 연구들도 있잖아요. 예, 오히려 그 그렇죠. 반응이 줄어들어가지고 예, 예. 예,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메타분석 결과를 봐도 근합성에는 항상 동물성 단백질들이 우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콩이 비건들의 고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비건들은 그거라도 먹어야 하기 때문이지, 콩이 진짜 고기만큼 품질 좋은 단백질을 제공해서가 아닌데,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단백질과 식이섬유 다음으로 언급하셨던 미량 영양소, 뭐 엽산, 철분, 칼륨, 인, 마그네슘. 이 중에서 콩이 고기보다 많다 할 만한 거는 엽산이랑 마그네슘 정도인데 나머지 뭐 총량이나 생체 이용률이나 압도적으로 밀리죠. 예. 근데 엽산은 그마저도 앞서 말한 조리 방식대로 불리고 삶으면은 전부 파괴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을 하룻밤 불리고 익히라고 권하시던데, 콩을 그렇게 하룻밤 12시간 불리면은 엽산이 30%, 40%는 바로 줄어들고, 음. 그렇게 불린 콩으로 20분을 압력 조리하면 엽산이 아예 검출이 안 돼요. 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대로 영양소만 쏙쏙 골라 챙기고, 항영양소만 파괴시키는 그런 꿈 같은 얘기는 현실이 아닌데, 아, 그, 또 영상 후반부에 뭐, 마찬가지로 콩에는 뭐 비타민 B6도 많다 하셨는데, 이것도 가장 열에 취약한 성분 중에 하나고, 또 물에 수용성이니까 빠져나가니까 불리는 것에 옥설산처럼 마찬가지로 손실이 생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양소를 생각하면은 이런 뭐 불리고 뭐 이거저거 하는 과정에서 영양소들이 무조건적으로 유실되고 상당수 파괴될 수밖에 없는 콩이나 뭐 시금치 이런 거를 먹을 게 아니고 뭐 소라든지 양의 간을 먹는 게 어느 보로 봐도 훨씬 논리적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또 뭐라고 하셨냐면,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옥살산을 먹게 되면 옥살산이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이나 두부, 멸치 같은 식품과 함께 드시면 옥살산 흡수를 줄일 수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근데 여기서 뭐 칼슘 때문에 두부, 멸치 같은 거를 같이 먹으라고 했는데 두부도 옥살산이 꽤 많은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칼슘 섭취를 위해서 옥살산이 많은 두부를 같이 먹으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됐고, 결국 이러면 칼슘 섭취를 하지 않으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도 고옥살산 식품을 칼슘과 함께 먹어주는 것 역시 불리고 삶는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 자체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 내가 옥설산을 지금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선택을 할 방법인 거지. 그 먹는 칼슘 흡수율까지 떨어뜨려 가면서 옥설산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첫째로 들고요. 무엇보다 무슨 칼슘만 먹으면 옥설산이 전부 칼슘에 결합해가지고 대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연구가 그 2004년에 독일에서 발표됐던 하루 200에서 1200mg까지 칼슘 섭취량을 늘리면 옥살산 흡수율이 이게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예전에 그 정민호 박사님도 이 내용으로 제 옥살산 영상에 반박하신 적이 있었는데 아, 그, 맞습니다. 네, 이 연구에서는 칼슘 섭취량이 200에서 1800mg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실험을 했는데 옥살산 섭취량은 고작 50mg으로 고정시켜 놨었거든요. 어, 그리고 그마저도 칼슘의 보호 효과가 1800mg 혹은 뭐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한 것도 아니고 1200mg까지는 그랬지만 그 이상에서는 추가적인 효과도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옥살산을 더 먹었을 때 그만큼의 의미가 있을 것이냐라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반면에 2018년 엘라바마 주립대에서 발표했던 리뷰 논문을 보면 그 소변 옥살산 배출량이 정상인 남성의 경우에 소변 옥살산 배출이 거기서 고작 하루 5mg만 상승해도 신장결석 발병률이 2배가 오른다고 하는데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같은 논문에서 하루 칼슘 섭취량을 1000mg으로 고정을 하고 있을 때 옥살산 섭취량이 100mg 늘어날 때마다 소변 옥살산 배출량이 2.7mg씩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그 우리가 시금치 같은 고옥살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옥살산 식품을 먹으면서는 이 칼슘 적당히 대충 먹는다고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 이게 우리가 칼슘도 무한정으로 먹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고 칼슘 보충제 섭취는 오히려 신장결석 발병률을 높이기도 하고 그 칼슘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지방 소화도 안 되고 다른 미네랄 흡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칼슘을 단순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다가 또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정현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이 영상에서 옥살산 섭취와 실제 신장결석 발병률 간에 큰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얘기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 지난 한 달간 뭐 먹었는지 물어봐가지고 고옥살산 섭취 그룹이랑 저옥살산 섭취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로 토대해서 만들어낸 연구라서 그렇거든요. 음식 설문지 조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전부 다 설문조사 기반으로 한 것들을 가지고 뭐 예. 옥살산을 많이 먹은 그룹이 뭐 적게 먹은 그룹보다 신장결석 발병률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높아지진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이분 영상을 보니까 뭐 안 봐도 뻔하긴 했지만 그 역시나 역학조사 결과들을 대량으로 가져다가 마치 이것들이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연구들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아, 그 방금 말씀드렸던 엘라바마 리브 논문에서 그런 설문조사 연구 결과들에서 섭취옥살산이 신장결석 발병률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는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 꼽아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요. 예. 첫째로 연구 참가자들이 자기가 뭘 얼마나 먹었는지 제대로 기억을 못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모든 설문지 조사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피험자들이 자기가 뭘 먹었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용으로 자기가 무엇을 먹었다고 보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난주 화요일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 게 사람인데 뭐 지난 한 달간, 지난 1년간, 지난 5년간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둘째로 그 논문에서 이제 실제로 섭취한 고옥살산 식품의 양이 참가자들마다도 또 다 다르고 그리고 이제 셋째로 참가자별로 옥살산 흡수율도 다르니까 라면서 이제 왜 섭취 옥살산을 가지고 그런 설문조사에 기반한 내용이 위험을 과소평가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른 것보다 아직도 이런 설문조사를 가져다가 믿을 만한 근거라고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참,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네, 그 관찰 연구 중에서도 음식 설문지 연구는 좀 신뢰도가 가장 낮은 저급의 연구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인용하신 부분은 조금 저도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이분이 또 렉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네. 이 팔팔 끓는 물에 한 10분만 삶아도 한 렉틴이 99% 이상 파괴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콩은 끓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뭐 오이나 호박, 땅콩 같은 음식은 우리가 보통은 전혀 끓이지 않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렉틴이 거의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먹는 건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순적이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그 렉틴도 옥살산과 마찬가지로 줄여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마찬가지로 또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결국 그런 전통 집단들도 씨앗이라든지 이런 식품을 먹어야 될 때 여러 가지 안전하게 전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고요. 음, 근데 이제 다만 렉틴 중에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미래 글루텐이라든지 WG라든지 혹은 땅콩도 그렇고 이게 열을 가한다고 해도 굉장히 이제 열에 안정하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렉틴들이 있거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보통 막 10분씩 이렇게 끓여 먹지 않는 렉틴이 많은 식품들도 있죠. 뭐 예,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한국인들 그냥 생토마토 많이 먹고 고추도 무슨 뭐 쌈장 같은 거 찍어가지고 생으로 많이 먹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이런 후자에 관련한 익히지 않은 렉틴 식품들에 관련해서는 뭐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식품들은 안 괜찮아도 콩은 끓여 먹으니까 괜찮다는 말씀을 하신 건지 요거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이제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음, 이게 그냥 익혀 먹으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라고만도 볼 수가 없는 게 예, 열에 안정한 렉틴들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WGA나 글루텐 이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그 제가 예전에 렉틴 영상에서 인용했던 논문 중에 그 완두콩 렉틴이 장과 뇌를 연결하는 미주신경을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뇌로 예, 직접 침투해서 이 도파민 반응성 뉴런에 결합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 또 다른 연구로 1977년에서 95년 사이 덴마크에서 미주신경 절단술을 받은 환자들을 모두 20년 이상 지난 후에 2015년 이때쯤에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보니까 예.
일부 절단을, 그러니까 미주신경을 일부 절단을 한 사람들한테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이게 전부 다 잘라낸 사람들은 파킨슨병 발병률이 47%까지 감소를 했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 반응성 뉴런의 장애가 파킨슨병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인과를 100% 투명하게 말해주는 연구가 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완두콩을 생으로 먹는 경우가 없고 다 익혀서 먹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익히기만 한다고 다가 아닐 개연성이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뭐 WJ나 글루텐도 물론 열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열이 네, 파괴도 되지 않지만 그 글루텐이 아니라도 WGA 같은 렉틴 이런 것들은 워낙 열에 안정적이니까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제거도 안 될 뿐더러 아주 극소량에도 네, 장세포를 손상시키는 연구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렉틴에 대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령 열에 파괴된다고 소위 생각하는 그런 완두콩들도 아마도 계속해서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들도 있었고, 예,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분이 평소 콩 많이 먹으라고 하다가 렉틴 괜찮냐는 얘기에 콩은 삶아 먹으면 괜찮다. 예, 예. 라고 말한 것 이상으로 렉틴 전반에 대한 생각을 뭐 밝혀주신다면, 그러니까 그걸 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아, 예, 왜냐면 예. 무슨 이게 말씀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요 영상, 이번에 올랐던 혹은 이 콩과 건강이라는 영상은 뭐 제목만 보셔도 콩에 집중한 영상인 것 같고, 이렇게 썸네일도 음, 그렇고 주로 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마 글쎄요, 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분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 예.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인데요. 예. 네네. 또 다른 내과 의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옥살사는 우리 몸 내부에서 그 내인성 패스웨이로 만들어지는 부분을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우리 몸 내부에서 콜라겐이나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채식보다는 육식을 하면 신장결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식단 같은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프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제가 옥살산 얘기를 어쨌든 한지 좀 됐고, 뭐 다른 해외 커뮤니티도 이렇게 좀 보고 했었는데, 예, 이제 예. 요런 거는 좀 처음 들어본 종류의 아, 이거 좀 충격받았고 저는 되게 되게 이런 황당한, 이런 예,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네, 이건 조금 저는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이 당황스럽다는 뜻이 뭐냐면 뭐 이렇게 말씀해서 그분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좀 황당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 네, 그러니까 사실 비타민 C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비타민 C도 네, 이 섭취를 하면 우리 몸 내부에서 네, 그 내인성 패스웨이로 옥살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근데 비타민 C는 또 식물에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동물도 아니고. 네, 그런데 채식을 하면 옥살산이 더 적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 다음에 또 저는 사실 그 옥살산이 네, 우리 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그 내인성 패스웨이는 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마이너한 패스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돼지 껍질이나 네, 아니면 뭐 콜라겐 보충제나 네, 비타민 C를 엄청 퍼먹지 않고서야 네, 이런 내인성 패스웨이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정말로 그대로 저도 이게 몸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환자들이 있기는 하죠. 그 예, 그렇죠. 원발병 고혹살산요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효소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전적으로 간이나 뭐 이런 것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몸에서 그냥 계속해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계속해서 옥살산이 뭐 신장으로든 빠져나가고 그, 신장에는 뭐 결석 생기고 신장도 망가지고 몸 여기저기 다 예, 이제 그런 환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 그거는 너무 희귀병이니까. 예, 그러니까 건강한 일반인들의 기준에서는 사실 몸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게, 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실 한 가지 더 구현을 하자면, 뭐 영양결핍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이 좀 결핍이 돼 예. 있는 사람들은 또 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예. 뭐랄까, B1이나 B6 같은 것들 예, 예. 부족하면은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그런 종류의 비타민 B군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물성 식품, 특히 뭐 그렇죠. 살코기와 간 같은 부분을 이제 섭취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로 이미 옥사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런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 콜라겐 단백질, 그러니까 하이드록시프롤린 같은 이제 아미노산이 몸에서 대사가는 과정에서 옥사산을 바뀌는 비중도 실제로 높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 조심하라 권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다만 이럴 때는 보통 콜라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척 많은 껍데기라든지 사골국 아니면 콜라겐 보충제, 그런 콜라겐 아미노산 킬레이트된 영양제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지. 그렇죠. 예. 그 고기 자체를 먹지 말라고는 고기에 안 콜라겐이 하니까. 얼마나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걸 좀 찾아봤는데요. 예. 예. 보통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하루 25mg 이상의 옥살산염을 소변으로 배출하면 그게 예. 이제 그때부터 신장결석의 위험이 좀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2008년에 한 연구,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이라는 곳에서 그 예. 피험자들한테 한쪽은 유청을 먹이고 한쪽은 젤라틴을 이렇게 각각 30g씩 먹인 다음에 예. 예. 그 소변 옥살산이 어찌 되나 본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두 그룹 모두 유청이랑 젤라틴을 먹은 두 그룹 모두 매일 칼슘은 1000mg을 먹이고 옥살산은 150mg씩 계량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였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옥살산은 150mg 플러스 젤라틴까지 먹은 그룹의 하루 평균 소변 옥살산 배출량이 24.4mg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저는 하루 고기 1kg 정도로 먹으니까 이 젤라틴 30g 먹는 거랑 하이드록시프롤린 섭취량이 엇비슷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 다만 추가적인 옥살산 섭취량은 저는 그러니까 150mg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예. 걱정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콜라겐이랑 비타민C 모두 엄청나게 대량으로 섭취를 하면은 이게 단시간 내라도 소변 옥살산 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많이 먹으면 그렇죠. 예, 예. 예. 뭐 이게 사실 비타민C도 자연 상태에서는 하루에 500mg도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할 거의 정도로 불가능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100ml도 먹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 예. 상태로는. 예.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막 사냥해가지고 잡아먹었던 동물들의 비타민C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높다고 할지라도 100mg에 미치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상당히 힘들죠. 예. 예. 그런 비타민C를 하루에 막 3g, 5g, 10g씩 메가도스를 하니까 그게 이제 옥살산 배출량을 소변에서 크게 높일 수가 있는 거고 콜라겐 보충제도 막 엄청나게 퍼먹으니까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인위적인 메가도스 없이는 문제되는 수준을 섭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반면에 예. 식품으로는 다크 초콜릿 한 판이라든지 시금치 한 줌, 카레 한 그릇 요 정도만 먹어도 옥살산을 그냥 정신이 아찔한 수준으로 얼마든지 쉽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위험성의 차원이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네, 제가 또 생각해 본 게 우리 몸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내인성 옥살산 패스웨이는 네, 사실은 만들어지는 양이 우리 자연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네, 우리가 우리 몸 대사하면서 만들어지는 양이 네, 24시간 동안 측정해도 갑자기 크게 늘지도 않고 예,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 혈중 농도를 갑자기 올리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리고 저는 확실히 네. 혈중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음식으로 섭취하는 옥살산염이 많은 식물성 음식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들이 사실 혈중 농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데에는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가정인데 예, 24시간 동안 뭐 우리 몸에서 네, 옥살산이 내인성 패스웨이로 한 30ml 정도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네, 만약 육식을 해서 그 내과 선생님 말대로 한 옥살산 생성이 네. 한 30% 더 늘어나서 네. 24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양이 30ml에서 한 40ml 정도 늘어났다고 해도 당연히 물론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겠지만 예, 24시간 동안 겨우 10ml 늘어간 정도로는 예, 혈중 농도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주나 와인 같은 술을 많이 먹어서 거기는 근리옥살도 있으니까 네, 근리옥살 섭취도 많아지고 또 술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간에 산화스트레스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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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하면 간에서 옥살산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네, 이거 너무 뜬금없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너무 옥살산에 대한 배경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실제로는 이제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게 네. 혈중 옥살산염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다는 건 사실 기정사실로 보고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프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음,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잖아요. 옥살산을 뭐 쉐이크 형태로든 예, 사람들한테 먹여보고 5시간 동안 혹은 뭐 예, 24시간 동안 소변 검사와 피 검사를 해봤을 때 이게 뭐 배출되는 양이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지 예, 예, 그 제가 최근에 본 것도 1000mg 정도 되는 옥살산 양을 맞춰가지고 이제 예, 저옥살산 식단과 그 하룻밤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침에 이제 실험자들한테 쉐이크로 먹이고 그러니까 시금치랑 뭐 다른 과일들이랑 이런 것들 갈아가지고 스무디로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5시간 동안 소변을 받아보니 그 안에 수용성 옥살산과 옥살산 나노 크리스탈들이 대량으로 올라간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또 되게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 예, 요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옥살산을 우리가 대량으로 혈중 농도를 대량으로 높이고 그것들이 신장으로 또 대량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하루 동안 나눠가지고 먹는 고기에서 오는 정도의 콜라겐 단백질 수치로 보는 거는 이거는 조금 너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좀 다크 초콜릿 같은 경우도 네, 다크 초콜릿 섭취하고 보니까 물론 다크 초콜릿도 상당히 옥살산이 상당히 많지만 네, 시금치에 비하면은 조금 낮지 않습니까? 많이. 그래도 다크 초콜릿을 먹으니까 바로 혈중 농도가 바로 네, 235%가 올라간다는 네, 그런 보고서도 봤거든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뇌인성 패스웨이는 너무 이거를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요즘 뭐 아시다시피 많은 전문가들이 유튜브에서 옥살산에 대해서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네. 예,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 요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제가 좀 짧게 줄여보려고 좀 노력을 해보자면, 길게 그,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일단, 닥터스리 선생님이나 저나 둘 다 소위 상식에 반하는 건강 지식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 반대쪽 주장들이 따라오죠. 예, 저 사람은 이렇다더라, 이 사람은 저렇다던데, 뭐, 하는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그들이 숫자도 더 많고, 아니면 뭐 박사학위가 됐든 뭐든 이제 권위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 반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다 박사고, 뭐 이쪽 얘기 하시는 분들도 다 박사고, 저는 아니지만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위 권위도 없으니까 이 권위만 따르시는 분들은 내용은 보지 않고 그런 권위만 집중해가지고 비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 내 몸이잖아요. 예, 판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직접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몸이니까 내가 판단을 잘 내려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런 판단을 내릴 기준 정도는 스스로 세우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정의연 교수의 요 영상을 보면은 예, 영상을 대략 절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와 후반부가 꽤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은 레퍼런스를 아예 안 드시고 뒤는 한 반 정도만 드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상 시작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믿을 만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근거 중심으로 제대로 알아보겠다, 뭐 알아보자라고 하시더니 곧바로 냅다 콩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 AHA나 WHO나 FAO 같은 건의의 보고서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시작부터 약간 당황을 했었는데, 예, 뒤에도 영상 약 절반까지는 레퍼런스 하나 제대로 달지를 않고 혼자만 아시는 근거를 대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이 믿을 만한 내용을 인용을 하시는 건지, 예, 아니면 본인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편집을 하시는 건지, 예, 이거를 시청자가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예, 그 말인 즉슨 저는 이게 근거가 아니고 그냥 나를 믿으세요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정현 교수님 채널의 주요 시청자층이 뭐 이런 근거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어주길 바라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 이제 본인이 영상 초반부에 하신 말씀대로 신빙성을 가지려면은 영상에서는 안 보여준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설명란에는 인용한 논문을 달아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니까 제가 직접 예, 찾아볼 수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게 저런 식으로 연구 논문 인용이라든지 말씀을 하시면 신빙성,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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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로 가면은 뭐 마찬가지로 시청자가 직접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실제 존재하는 연구처럼 보이는 논문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여기서 후반부의 앞부분에서 개인 연구 두 개를 드시더라고요. 그 예, 뒤에는 이제 다 역학조사, 설문조사인데, 그런데 그 과연 저 두 개인 연구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 의문이 또 드는 게, 그 토론토 대학 연구 인용하신 거에서는 콩이랑 통곡물을 비교했을 때 콩을 많이 먹는 편이 통곡물을 많이 먹는 편에 비해서 당뇨병이 좀 더 낫다는 아,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이럴 거면은 사실 그냥 저탄수화물 식사랑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아예 그냥 카니보어랑 비교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콩이 통곡물보다 낫다는 거지, 콩이 좋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콩을 먹은 그룹이랑 먹지 않은 그룹의 이 RCT 메타 분석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분석에 사용된 논문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인용을 안 해주시니까 무엇 대신에 콩을 먹인 건지, 그리고 콩을 먹인 곳이랑 먹이지 않은 곳이 두 그룹 사이에 칼로리는 동일하게 유지했는지, 뭐 이런 되게 기초적인 것들도 안 지켜지는 연구들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직접 찾아보고 싶은데 이런 중요한 내용들 다 빠져 있고 단순히 콩 먹은 쪽이 안 먹은 쪽보다 살이 더 빠졌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음, 예, 그 뒤로는 이제 다 설문조사 기반인데, 사실 이 설문조사들을 가지고, 특히 영양학에서 역학조사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상관관계를 넘어서는 인과관계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사실 상관관계도 애초에 뽑아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왜 그런 설문조사들이 쓸모가 없는지, 뭐 엄청나게 막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하지만 마치 우리가 쓰레기 매립지를 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전부 쓰레기인 것처럼 음, 이게 왜 의미가 없는지를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그 영상도 제가 채널에 만들어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역학조사 결과를 아직도 사실 저는 어쨌든 어느 정도 알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영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나름대로 본인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런 역학조사 결과들을 아직도 그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인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되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시는 게 아, 어떻게 아직까지 이러실 수 있나,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아쉬움이 있고, 예, 그리고 사실 그 영상 마지막 최후반부가 되게 저는 활용점정이라고 느꼈는데요. 그 어, 영상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콩을 먹어왔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신석 시대부터 재배를 했다고 하시고요. 예, 예.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인류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들은 대개는 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오래라는 말이 웃긴 게, 그, 인류의 300만 년 역사에서,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만 쳐도 30만 년의 역사에서 인류가 콩을 먹은 역사는 만 년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고기를 우리가 먹어온 역사는 그 수십, 수백 년, 만 년의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했었고요. 그런데 무슨 콩은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니까 괜찮고, 근데 그런 훨씬 더 수십, 수백 배를 오랫동안 먹어온 고기를 콩으로 대체하니까 뭐 이런저런 효과가 있었고, 동물성 지방은 뭐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지, 이게 저는 약간 인지 부조화가 와서, 예, 좀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어, 그래서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 또 방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네, 뭐 콩을 뭐 신석기 농업혁명부터 뭐 1만 년 전부터 먹어왔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아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한 8천 년 전부터 우리가 뭐 콩을 재배를 해왔지만 네, 우리가 뭐 콩을 재배한 거는 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예, 하는 데가 많지만 우리가 뭐 이게 뭐 질소를 고정하려고 뭐 네, 땅의 치력을 높이려고 우리가 재배를 해왔지
예, 이제 콩을 실제로 먹어왔던 거는 뭐 불과 한 3,000년? 4,000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3,000년, 불과 3,000년 역사랑 그 30만 년의 역사를, 300만 년 역사를 비교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그리고 무엇보다 콩을 먹게 되었던 이유 자체가, 동기 자체가 예,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서인데, 이거를 오랫동안 먹어왔으니까 괜찮다, 뭐, 콩으로 고기 단백질을 대체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오래 먹어서 괜찮고 좋은 거면은 훨씬 더 오래 오다가 못 먹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던 식품을 기존에 먹고 있던 음식보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어불성설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조상들이 뭐 지금 우리 재생동업 같은 이런 것들을 해서 예, 이제 소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뭐 예, 굳이 콩을 먹었을까? 그러니까 워낙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식물 중에서는 그나마 콩이 그나마 조금 영양소가 좀 더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많이 처리를 해서 먹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단백질을 어쨌든 인간은 필수 아미노산을 채워주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예, 저도 이제 이 부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는데, 예. 예,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은 거랑, 그다음에 음. 이제 좋아서 먹는 거랑 좀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저희 가끔 TV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예. 되게 아프리카에 이제 엄청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 후원해주자는 그런 이제 내용들의 이렇게 광고들이 나오고 하잖아요. 예. 뭐 유니세프나 이런 곳에서요. 예. 거기에서 막 여러 명의 아이들이 그 접시 하나에 있는 밥이랑 막 이런 거 이렇게 손으로 먹고 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밥은 다 먹고 콩은 다 남겨놔요. 아. 그 귀신같이 그 엄청나게 굶주려가지고 우리가 후원을 해줘야 된다고 호소를 하는 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조차도 콩밥은 싫어한단 말이죠.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번에 또 봤던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과거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에서도 콩밥이라는 게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고 가난의 상징이자 예.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식품이라는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오히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이게 그 옛날에 즉 한나라 역사가 반고가 쓴 한서라는 뭐 진승열전 여기에 항우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기 전에 했다던 말로 뭐 송이는 진나라를 공격하기는커녕 한 곳에 머물기만 하고 나아가려 하지 않. 지금 나라는 황폐하고 백성은 굶주렸으며 병사들도 군량미가 떨어져 밥에는 쌀과 콩이 반반일 지경인데 저 송이라는 자들은 손님에겐 연회를 베풀면서 콩밥이나 먹는 병사의 사기는 헤아리지 않으니 송이는 도저히 사직을 지키는 신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제 아. 계속 뭐 콩밥은 형편없는 음식인 것처럼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그 조선중앙일보에 1936년에 콩밥이라는 제목의 동시도 실렸었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에서도 콩밥을 보면 넌더리가 나요. 밤낮 우리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콩밥만 짓지요. 엄마, 나 콩밥 먹기 싫어. 쌀밥 지어. 응? 하고 졸랐더니 엄마는 없는 집 자식이 쌀밥이 뭐냐? 어서 못 먹겠니? 하고 부지깽이를 들고 나오셨다. 나는 꿈쩍도 안 하고 안 넘어가는 콩밥을 억지로 넘겼지요. 해마다 쌀렁사는 짓는데 밤낮 왜 우리는 콩밥만 먹을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콩이 우리가 먹어왔지만 실제로 먹어온 역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예. 이게 사람들이 좋아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뭐 건강해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하니까 먹었던 거지. 그렇죠. 예, 그냥 뭐 그렇죠. 서바이벌 푸드 아닙니까? 생존 예, 음식.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음, 먹는 그렇죠. 건데 예. 이거를 자꾸 가져다가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뭐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예. 아이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겠죠? 아, 예, 저도 정말 영광이었고요. 다음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인터뷰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미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